EPL 구단, 아니 전세계 모든 클럽 중 유일하게 동아시아 선수들이 모두 뛰어봤던 클럽이 맨유입니다. 2005년에 입단해 해외 축구의 아버지로 불리며 아시아인 최초로 맨유 앰버서더에 등극한 한국의 박지성. 퍼거슨 말기였던 2012년에 이적 와서 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거머쥔 일본의 카가와 신지가 대표적인데, 하지만 아시아인 최초로 맨유에 입단한 선수는 이 두 선수가 아닙니다. 맨유가 한창 잘 나갔던 2004년 아시아 최초로 맨유에 입단했던 무력 중국의 한 격수가 있습니다. 호날두, 루니, 솔샤르, 긱스, 로이킨, 플래처, 네빌, 스콜스 같은 초호화 맨유 구단에 무려 19세의 나이에 한솥밥을 먹었던, 지금의 10대는 몰라도 2030은 다 아는 선수, 13억 중국 인민의 희망이자 중국 최고의 유망주였던 동팡저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맨유 최악의 영입이라고 불리던 이 베베도 포르투갈 1부 리그에서 맨유로 이적을 했는데,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중국 슈퍼리그의 벤치에서 한 큐에 맨유로 이적한 괴물신인. 중국에서 돈 받고 만든 나이키 광고에서도 이런 각본이면 절레절레 할 것 같은데, 축구판에서도 이 정도의 클럽 상승은 매우 드문 케이스로 이건 진짜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이적입니다. 루니 피셜, 동팡저우 나보다 더 빠를 듯. 호날두 피셜, 얼굴은 알지만 이름은 모른다. 카가와 피셜, 맨유에서 두 번째 아시아인으로 뛰게 되어서 영광. 플래처 피셜, 동은 EPL에서 성공할 재능이 있었다. 맨유팬 피셜, 안토니 산초보다 차라리 네가 낫다. 어떻게 19살 중국 리그의 벤치 공격수 동팡저우는 당대 최고의 클럽이었던 맨유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1985년 1월 23일 중국 랴오닝 반도에 위치한 해안도시 다롄에서 동팡저우가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볼 차는 걸 좋아했던 동팡저우를 부모님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고, 그렇게 15살의 나이에 다롄시를 경고지로 한 팀 다롄 사이더룽의 뉴스에서 활약합니다. 또한 U17 월드컵으로 처음 선수 생활을 맞이했고,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2년 후인 2002년 다롄 사이더룽에 정식 입단하며 프로 데뷔를 합니다. 여기서 서브로 활약, 1년간 19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다롄 사이더룽의 갑급 B리그 우승에 약간의 기여를 하게 되죠. 이를 기점으로 중국 U23 국가대표에 선정되는데, 당시 동팡저우의 나이가 만 17세라는 점을 봤을 때 분명히 중국에서 남다른 재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를 기점으로 점차 중국 내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당시 중국 슈퍼리그 명문 구단이었던 다롄스더로 이적합니다. 참고로 다롄스더는 중국 내 최고 기업의 완다그룹의 막대한 투자를 받으면서 급격히 부상하던 팀으로 아시아 클럽 중 최다 경기 무패 기록을 가지고 있는 클럽이었고, 동팡저우가 이적해오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잘하던 클럽이라 당시 17세의 동팡저우의 자리는 단연 벤치였습니다. 그렇게 2004년까지 2년을 다롄스더 소속으로 활약했는데 공격 포인트는 하나도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엄청 나쁜 상황도 아닌 게, 어린 나이에 프로리그에서 골도 넣어봤고 U23 국대로도 뽑혀봤고, 벤치긴 해도 중국 명문 클럽 소속이니까 포텐만 터뜨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봐야 뭐 중국에 몇 있을 법한 유망주에 불과했는데, 가뿐 2004년 맨유로 이적하면서 중국인 최초 맨유맨이 됩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승우 키우기도 아니고. 박지성도 네덜란드 명문인 PSV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맨유 입단했고, 카가오도 당시 독일 명문팀 도르트문트에서 에이스였단 말이죠. 클럽 돌문의 핵심 자원이었어요. 근데 중국 일부에서도 벤치 신세에 한 골도 없던 동팡저우가 다이렉트로 맨유로 간다? 다롄스더에서 에이스 먹고, 쌉길에서 중국리그 씹어먹고, 중국리그 우승하고, 중국 득점왕에서 중국 발롱도르 탔고 해도 맨유도 못 가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적입니다. 단순히 선수의 실력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선 2000년대 초반 아시아에서 EPL 중계로 버는 수익이 엄청났는데, 자국인 영국 수입이 몇백급 차이였다고 합니다. 이때 한국, 중국의 GDP도 크게 상승해 오면서 아시아 시장이 엄청나다는 걸 슬금슬금 알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윗선에서 모종의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맨유에서 자체적으로 중국 유망주를 데려왔거나 아니면 중국 정경계와 유착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국 시장을 노리고 선수를 영입한 건 정황상 100%입니다. 그렇다고 당시 맨유가 마케팅만을 노리고 아무나 영입할 정도의 묵은본 팀은 아니거든요. 즉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것인데, 중국 성인 선수들의 경우 실력이 워낙 떨어지니까 영입해봐야 답도 없고, 그나마 나이가 어린 유망주로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동팡저우가 딱 맞았던 거죠. 어쨌든 맨유 입장에선 동팡저우가 잘만 커지면 맨유의 자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동팡저우와 맨유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 조건이 어이가 없는 게, 2년 뒤 맨유가 동팡저우의 영입이 마음에 안 들 시 이적료 전액을 환불받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넣어요. 즉 2년간 키워보고 별로면은 전액 환불 플러스 그동안 중국 시장 공략까지 싹 가능. 맨유 입장에서 손해볼 게 진짜 하나도 없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맨유에서 선제시했다기보다는 중국에서 먼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퍼거슨은 이적 직전까지 동팡저우의 맨유 이적 자체를 몰랐고, 이적 리스트에 있었던 동팡저우의 이름 옆에는 검증함됨이라는 체크 표시가 붙어있죠. 아니 중국 일부도 제대로 못 뛰어봤는데 리그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게만 19세의 나이에 동팡저우는 맨유로 이적하는데, 이적하자마자 벨기에 엔트워프 FC로 떠납니다. 꼴배기 싫어서 보낸 거냐? 그건 아니고, 당시 영국의 워크퍼밋 제도로 인해서 성인 국대 경기를 여러 소화하거나 유명 축구인들의 추천서 없이는 외국인들은 EPL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자마자 벨기에로 보낸 것인데, 그걸 떠나서 애초에 당시 맨유의 동팡저우의 자리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 가는 게 맞는 판단이었어요. 그렇게 03-04 시즌을 벨기에 1부에서 시작하면서 9경기 출장 1골로 준수한 활약을 했는데, 그 시즌 엔트워프 FC가 2부로 강등되면서 벨기에 2부 리그에서 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팡저우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우선 04-05 시즌 컵대회 포함 22경기 7골로 주전의 자격을 슬금슬금 갖추기 시작하더니, 05-06 시즌 29경기 18골로 무려 2부 리그 득점왕에 오릅니다. 헤트트릭도 무려 2번을 기록하면서 벨기에 리그를 씹어먹기 시작을 하죠.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리 마케팅용으로 저격했지만 그럼에도 아무나 영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과는 다른 당시 맨유의 영입 실력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축구 변방 중 변방이었던 중국에서 벨기에 2부 득점왕을 19살짜리 벤치 유망주 잠재력을 보고 영입한 것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 시기에 국대 A매치 경기에서 스위스를 상대로 한 골을 기록하기도 하죠. 그렇게 0607 시즌 엔트워프에서 15경기 11골을 기록하던 중 잠재성을 인정받아서 맨유로 복귀합니다. 기가 막힌 게 동방조 포텐이 터졌을 때쯤 워크 포맷이 발급되면서 아주 타이밍 좋게 내려오게 됐죠. 그러고 2010년까지 맨유와 60억 정식 계약에 성공합니다. 벨기에 2부 씹어먹는 폼 절정에 겪으면은 중국이라는 세강경을 벗고 보더라도 서브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거든요. 4시즌 75경기 37골이면 솔직히 잘한 거는 맞거든요. 심지어 기량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거기에 더해 프리시즌 남아공 투어 중 맨유 상대였던 카이저 시프트 FC를 상대로 후반 38분 결승골을 넣으면서 승리에 일조하기도 하죠. 경기 직후 동방조에 대해 버거슨이 빠르고 체력이 좋다라는 코멘트를 직접 남기면서 중국 팬들 국뽕 야무지게 채워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맨유의 조와 스쿼드 사이에 벨기에 2부 득점왕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루니 솔샤르, 루이사, 앨런 스미스 다음이 동방조였을 정도로 강 자리가 없어요. 어찌 보면 시기도 좀 아쉽죠. 그나마 당시 솔샤르 사하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격투 자원이 있긴 있어야 됐거든. 그렇게 0607 시즌 무리뉴 사단의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무려 선발 출전하면서 EPL 데뷔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경기가 맨유의 EPL 우승 확정 이후 치러진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2군 선수를 내보내긴 했거든요. 그래도 무려 EPL 선발 출전이고 엄청난 기회인 건 사실이죠. 이걸 잘 살리면 진짜 입지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 무리뉴가 동방조의 플레이를 보고 어떻게 막을지 지시하는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게 동방조의 운명을 건 경기가 시작되는데 해당 경기에서 평점 5점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폭망을 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기회를 살지 못한 것이죠. 이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경기죠. 2007년 3월 14일 맨유와 유럽연합컵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후반 90분경 앤디 콜의 센스 있는 패스를 골키퍼에게 패스를 해버리게 되면서 싸먹 인민좌절슛, 양쯔강 용층천슛, 진시황 벌떡슛, 황사 바람슛, 신칸센 대탈선슛, 동방조호 카페베네슛 등 굉장한 민들이 나왔죠. 동방조호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뭐 지금의 우레이 같은 느낌? 그런데 0607 시즌 맨유가 리그 우승을 하거든요. 이때 첼시전 출전한 딱 한 경기로 동방조호 역시 리그 우승 메달을 받습니다. 해당 사진은 맨유의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 중 동방조호가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인데 중국인들이 봐도 좀 그래 보였는지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0708 시즌엔 주로 맨유 유망주팀인 리저브 팀에서만 활약하고 컵대회 단 2번 출전. 이때 AS 로마와의 경기에 출전하면서 중국이 최초 챔스 데뷔도 이뤄냅니다. 그러나 EPL은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면서 완전히 나가리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0809 시즌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부상을 당해서 맨유에서 말 그대로 다크 템플러가 되어버렸고 등본 후에 21번마저 하파일에게 뺏기면서 그냥 전력의 선수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베이징 올림픽에서 뉴질랜드를 상대로 한 골 넣으면서 중국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올림픽에서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죠. 즉 중국에서는 꽤 잘한 선수가 맞는데 상대가 퍼거슨의 맨유였던 것이지. 그렇게 2008년 8월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계약 해지로 맨유에서 방출됩니다. 결국 약속대로 동방조의 전 팀이었던 다렌스더에서 동방조의 이적료를 맨유에 전부 반환하게 되죠. 그렇게 다렌스더로 다시 돌아온 동방조의 나이가 불과만 23세입니다. 그렇게 유럽에서 산전수전 겪고 아직도 23세니까 성장 가능성이 뭐 아직은 무궁무진하죠. 이때 한국의 박성화 감독이 다렌의 감독이 되면서 안정환과 동방조의 투톱 조합을 볼 수가 있었는데 2008-2009년 2년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결국 다렌으로부터도 손절당합니다. 결국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손절당한 동방조. 그렇게 전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나마 유럽에서의 활약이 있어서인지 0910 시즌 폴란드의 명문 클럽 레기아 바르샤바에 입단하게 되는데 컵경기 포함 꼴랑 4경기 출전하면서 기회도 거의 받지 못합니다. 다음 1011 시즌에 포르투갈 1부로 승격한 포르티모네스 SC라는 클럽에 들어가게 되는데 컵대회 포함 4경기 한 골을 기록하면서 역시 이번에도 선발과는 매우 거리가 먼 다지에서 이런 여러 고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아르메니아 FC 미카로 이적하여 1112 시즌 13경기 3골을 기록하는데 이제 아르메니아의 FA컵 결승전에서 무려 결승골을 넣어 우승하면서 팀 커리어를 하나 추가하게 되죠. 하지만 1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중국 슈퍼리그에는 여전히 동방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중국 2부격에 해당하는 갑급 리그의 클럽들에서 활약했지만 결국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저 그런 생활을 해요. 나중엔 2부 리그에서마저 벤치 신세가 되면서 초라한 말년을 보내게 된 동방조인데 결국 2016년 불러주는 팀이 없어가지고 31살의 나이에 일찍 선수 생활을 정리하게 됩니다. 축구선수 이후로는 영화배우로 전직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팬들에게는 자치가 감춰진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방조가 선수로서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유리몸 기질이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벨기에 2부에서 주전으로 뛸 때도 부상으로 결장했던 경우가 많았고 경기를 뛰려고 하면 계속 부상이 앞을 막았다라고 해요. 오히려 이런 잔부상 속에서 75경기 37골 기록한 걸 보면 오히려 엄청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동방조가 잘 될 수 있었던 경우의 수가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메뉴에 복귀해서 치렀던 짧은 경기들 속에서 뭔가를 보여줬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고 메뉴에서 기회를 못 잡던 시기에 빠르게 엔트워프로 복귀해서 폼을 끌어올리는 경우일 수도 있었고 중국의 다른으로 돌아왔을 때 좋은 활약을 보였더라면 메뉴 이적이라는 이슈 덕에 다시 유럽 재진출을 노려보는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죠. 아마 유리몸이 폼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메뉴에 가지 않았더라면 동방조가 기회를 많이 잡아가지고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았냐 할 수도 있는데 동방조와 메뉴는 어찌 보면 서로 윈윈의 관계거든요. 동방조가 벨기에 리그를 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메뉴 이적이었기 때문에 엔트워프에서 이 전성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전성기를 맞이했던 활약 덕분에 이후에 다른 유럽의 군소리그라도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메뉴 입장에서 동방조가 특별히 팀에 손을 끼친 것도 없고 오히려 중국 시장 공략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윈윈이라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안 준 건 어쩔 수 없죠. 당시 메뉴에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선수 질력 박지성 선수와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중국인들에게 유니폼 팔이라는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중국이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축구 열등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중화 사상 때문에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벨기에 2부를
씹어먹으면서 중봉 가득 채워주고 메뉴에 복귀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못 보여준 시점에서 박지성 선수가 메뉴로 이적, 좋은 활약을 하게 되면서 중국 팬들이 느끼는 시기 질투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시기에 박지성 때문에 메뉴의 라이벌인 맨시티를 원하는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았죠.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국가적 망신까지 뻗어나가는 상황이 되면서 중국 안티가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날티나게 염색은 왜 했냐, 선수가 왜 이리 뚱뚱하냐, 실력도 없는 게 꼴에 차는 스포츠카를 샀냐, 그렇게 선수진을 중국 악플러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성형수술까지 받았을 정도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방적으로 중국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실패한 선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19세의 나이에 당시 맨유에 입단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임대를 갔던 벨기에 리그를 이부긴 하지만 씹어먹었다라는 점에서 그저 신인 때 반짝하고 성인 돼서 묻히는 수많은 유망주들보다는 나은 편이죠. 분명히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중국 기준으로 이 정도면 유럽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경쟁에서 이겨본 적이 몇 없는 유럽파 선수 반열에 들어가는 수준이죠. 현재 은퇴 후엔 중국 아마추어 대회 및 자선 행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맨유 홈구장을 방문해서 해설 활동을 하고 있던 웨스 브라운과 인사를 나누게 됐죠. 물론 맨유 역대 최악의 영입 리스트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오르면서 이 맨유 팬들에게는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는 선수. 아무튼 2004년 19세의 나이에 박지성, 카가와를 제치고 아시아 최초 맨유에 입단했던 중국인 선수 동방저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